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 13주차, 벌써 13번째네요. 네,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그래왔듯이 이번 주도 강의 계획서상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주차의 학습 내용은 이렇게 내려보면 어,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 배웁니다. 결산. 그럼 결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동 결산 조정이 뭔지, 그다음에 자동 결산 조정이 뭔지, 그다음에 재무제표의 생성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는 수업이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네, 오늘 이번 13주차 수업하고 14번째 수업까지 하게 되면 정규 과정은 마무리가 되고 15번째 시간에는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범위는 조금 더 늘어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더 추가된 내용까지 범위를 조금 넓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14주차에 학습할 내용이 회계정보를 조회하고 그다음에 재무 비율을 산출해보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13주차 이번에는 여기 하나, 둘, 셋 재무제표를 생성하는 과정을 빼고 나머지 요 결산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집중을 해서 13주차 수업을 하고요. 이 재무제표 생성 과정을 이해하는 거는 14주차에 요 회계장부를 조회하고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요 내용과 함께 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한번 가서 우리가 오늘 결산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결산이 뭐냐? 그거부터 정확하게 정의를 이해해 볼게요. 자, 결산이라는 거는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개하고 관련 계정에 전기 마감하고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절차다. 이게 결산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 결산이라는 거의 작업은, 결산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수동 작업하고 자동 작업,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해를 잘 해볼게요. 결산이라는 거는 엄청 뭐 거창한 것 같지만 별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자, 우리 1년 동안 보통 일반적인 그 법인의 사업연도를 1년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1년 동안 현금의 유입이나 현금의 유출이 있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누가 봐도 거래가 발생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래들에 대해서는 그 1년 기준이라고 부르죠. 1년 중에 그런 현금의 유출입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뭘 했죠? 그죠? 이미 회계 처리를 다 했죠. 맞아요. 그러면 뭐 대부분의 어지간한 법인에서 발생하는 그런 거래들은 예, 뭐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그 현금을 다 수반합니다. 현금 거래를 다 수반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락하지 않고 하나하나 하나 전부 다 잘 회계 처리를 해왔다고 하면 이 회사가 1년 동안 예, 그 했던 거래들을 다 잘 반영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명시적으로 발생한 거래들만 회계 처리를 하고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마감을 딱 해버리면 그러면 좀 부족한 게 있다 이거예요.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 어,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그래도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될 그런 거래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또 실제로 내가 우리 법인에서 현금이 지출되지 않은 그런 비용이라 할지라도 성격상 이번 연도에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만 하는 그런 거래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명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중에는 그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뭐가 있나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명시적인 현금 유출입은 없었지만 단기에 반드시 회계 처리되어야만 하는 것들, 혹은 기중에 현금의 유출입이 있어서 회계 처리를 이미 했습니다만 그 회계 처리의 내용이 조금 잘못되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말에 그 회계 처리를 약간 수정해 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요런 수정해야 될 회계 처리, 혹은 전혀 기중에 분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분계 회계 처리해 주는 것들, 요런 것들을 모아서 결산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회계 처리를 손봐 주는 것을 결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산은 저 수동 작업과 자동 작업이라고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저 개념은 우리 K랩이라는 프로그램 상에서만 나누어지는 개념이에요. 예. 만약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모든 그 결산과 관련된 분계를 직접 종이에다 한다 하면 수동 작업, 자동 작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결산으로 챙겨봐야 될 그런 거래들 중에 너무나 기본적이고 업종과 불문하게 거의 모든 기업에게 발생하는 내용들, 예를 들면 기계를 가지고만 있다고 하면 감가상각은 어느 기업이나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결산 내용들은 KLF 프로그램에서 이미 그 회계 처리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런 애들을 자동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결산 중에서도. 그런데 그런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은 다른 결산 내용들,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그 메뉴에 가셔가지고 날짜를 기말인 12월 31일로 입력하고 거기에 이제 적절한 분계를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 작업과 자동 작업은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지어 자동 작업이 가능하도록 모아놓은 그 결산 내용에 대해서도 자동 작업 메뉴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똑같이 수동 작업처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가셔서 12월 31일자에 해당 관련된 그 주제와 관련된 결산의 회계 처리를 입력해 주시면 동일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되셨죠? 자, 그럼 결산은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냐? 자, 1번 이 수동 작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디요? 여기요.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요 메뉴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자동 작업이다라고 되어 있는 결산 주제들은 이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요 메뉴에 가셔서 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보여지는 화면은 이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 결산 자료 입력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요런 화면이 뜨고 여기에서도 잘 보시면 여기 약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 약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요 부분이 우리가 직접 키인 키보드로 숫자를 쳐서 입력할 수 있는 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다 하면 그리고 나서 여기에 결산 추가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눌러주면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요 매출 원가면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비면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해야 하는 결산 회계 처리가 차변 대변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내가 직접 다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겠죠? 우리가 분계를 잘 틀리기도 하니까. 예,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수동 작업 내용은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한다? 예,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어디? 여기요.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날짜를 12월 31일로 해놓고 거기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걸요? 예, 대표적으로 1번부터 21번까지 있는 요런 1번부터 21번의 주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 회사가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하면 예, 그 해당 사항에 맞춰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작업 요거는 어디에 간다?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요. 결산 자료 입력. 자, 그렇고. 그러면 자동 작업이 가능한 예, 결산 주제는 어떤 주제들이 있냐면 이렇게 5개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렇게 6개네요. 음. 자,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돼요? 기중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에 대해서 진짜로 현금이 유출되진 않잖아요. 그죠? 왜요? 이미 몇 년 전에 혹은 뭐 단기에 해당 그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자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한 번에 지출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현금 지출이 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19년도에 기계를 샀다고 하면 2019년도에 기계 살 때 기계 취득 원가가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현금을 한번 딱 지출하고 나면 2020년, 2021년, 2022년이 되어도 이 기계와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지출되는 현금 흐름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죠. 물론 기계를 고치거나 고장이 나서 뭐 그런 거와 관련된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기계라는 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계와 관련돼서는 2020년도부터는 아무런 회계 처리도 되어 있는 게 없을 확률이 100%죠. 그런데 회계 기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 유형자산은 그죠? 해당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유형자산은 한 달, 2달 쓰고 그냥 바로 다 사라지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기계가 내용 연수를 다 할 동안은 회사의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같이 이렇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기계를 구입할 때 들어간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구입한 연도 한 해, 그 해에 전부 다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 이후에는 비용으로 하나도 인식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쵸?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이 기계를 통해서 매출은 계속 발생하니까 그 발생된 매출과 대응되는 비용이 적절하게 골고루 나눠지는 게 훨씬 더 이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보 이용자에게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준다라고 가정하고 있죠, 우리는 회계 기준에서. 그래서 2020년도에는 네, 기계취득 1,000만 원과 관련된 추가적인 현금 지출은 없습니다만 감가상각비로 얼마 뭐 예를 들어 이 기계를 그냥 정액법으로 5년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예, 매년 200만 원씩만 비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도 감가상각비 2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만 하는데 얘가 바로 결산이라는 시점에 결산 회계 처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결산 분계 명칭을 제가 막 섞어 써서 너무 죄송한데 이 기말에 하는 이 분계는 결산 분계라고도 하고 결산 회계 처리라고도 하고 분계라는 말과 회계 처리라는 말이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 차변 대변의 계정 과목이랑 금액 적는 거 그게 분계 혹은 회계 처리 그죠? 그리고 이 결산 기말에 하는 거를 기말 분계
또 뭐 결산 분계 혹은 기말 수정 분계 다 같은 말이에요. 막 섞어서 혼용해서 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뭐 엄청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결산 분계라고만 합시다. 그러면 이제 결산 분계. 예,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경우도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명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현금 지출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임직원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퇴직한다고 하면 줘야 될 퇴직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본 다음에 예, 그 부분을 추가로 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용으로 인식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개념적인 내용들이죠. 음. 뭐 그렇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것도 요거를 계상을 해주는 게 정보를 이용하는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유의미한 정보 아니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봤는데 이 회사가 1년 동안 100억이라는 매출이 났어요. 그럼 100억 벌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리고 비용은 관련된 비용을 뭐 이거저거 해서 한 60억을 썼다. 그러면 예, 수익 100억, 매출 100억, 그 다음에 비용 60억 이렇게 돼서 40억이 당기순이익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회사의 임직원은 약 100명 정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 100분이 만약에 기말 현재 전부 다 퇴직한다고 치면 우리가 줘야 될 퇴직금이 30억이라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과연 어, 이 회사의 진짜 순이익은 100억 벌어서 60억 비용 썼다고 해서 40억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40억입니다 라고 그냥 주장하는 것과 이용자들한테 40억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100명의 임직원들이 전부 다 퇴직한다고 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어, 그죠? 근로기준법상 이분들께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30억 정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죠. 그리고 실제로 100명이 한꺼번에 전부 퇴직할 일도 없긴 하겠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퇴직한다고 하면 줘야 되는 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용으로 현금 유출은 없었습니다만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하면 손익계산서에 퇴직급여 30억 이렇게 더 추가되면 그래서 이 회사는 올해 100억 매출이 났는데 60억 비용으로 썼고 퇴직금 관련된 거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30억 정도가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10억을 벌었다. 이렇게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유의미한, 더 유용성이 높은 정보가 아닐까요? 이 퇴직급여라는 존재를 아예 반영하지 않고 그냥 40억이라고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발생은 안 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억도 비용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는 10억 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정보의 유용성이 높다라고 우리 기업회계 기준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꼭 결산 분계라는 회계 처리를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줘라. 그게 바로 결산입니다. 이제 명확하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하는 순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그리고 결산 자료를 입력하는 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초록색 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게 자동 작업이든 수동 작업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결산 분계의 대상이 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회계 처리를 결산 분계를 차변대변으로 나눠서 이해하고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게 되어야 그 다음에 수동 작업으로 입력을 하든 프로그램에 아니면 자동 작업으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든 입력을 하죠. 근데 입력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분계를 입력해야 될지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결산 분계를 해줘야 하는 주제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요건 아니고, 자, 결산 분계에 관한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수익 비용 발생과 이연이라는 주제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회계원리 시간부터 너무 많이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수익, 비용, 발생, 이연. 수익의 발생, 수익의 이연, 비용의 발생, 비용의 이연.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자, 해보죠.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의 발생이다라고 했을 때, 이 관련 계정 과목은 어떤 계정 과목이 나오나요? 결국 이 주제와 관련된 결산 분계를 하다 보면 결국 어떤 계정 과목이 나오냐면 미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수익의 발생이라는 거는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읽어 볼게요.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지만 결산일까지 회수되지 않은 부분을 단기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 무슨 말이에요? 단기에 현금 흐름은 있어요, 없어요? 현금 흐름은 없어요. 그런데 현금 흐름은 없지만 이번 연도 단기에 수익은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계가 단기 중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보면 제일 쉬워요. 자, 무슨 어떤 예냐? 제일 흔한 예인데 우리 회사가 보통 예금을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그 잔액에 대해서 적더라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요새는 뭐 너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적더라도 은행은 이자를 줍니다. 그죠? 그런데 은행은 그 이자를 1년에 한 번만 지급하는 거야. 그게 언제냐면 매년 3월 31일에 한 번만 지급하는 그런 통장을 우리 법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행은 이 이자를 지급할 때, 전년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통장에 얼마만큼의 평균 잔액이 있었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3월 31일 날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만약에 2020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2020년 3월 31일 날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그렇게 1년에 대한 그 1년 기간에 대한 이자를 올해 3월 31일 날 이미 한번 받았어요. 받았고 그리고 그냥 시간은 흘러 2020년 12월 31일이 됐어. 그러면 그 시점에 우리가 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가 있습니까? 없죠. 왜요? 은행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그렇게 1년에 대한 이자를 2021년 3월 31일, 내년 3월 31일에 한 번만 또 지급할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받은 이자는 없어요. 하나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중에 어떠한 분계도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월 31일 날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딱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아, 실제 이자를 지급받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기간이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은 흘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9개월치 이자는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죠. 왜냐? 만약에 21년 1월 달에 그 통장에 있는 금액을 다 빼버린다든가 해서 잔액이 없어지면 그 기간부터는 또 이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12월 31일 기준으로는 그 기간 동안은
뭐 특정 잔액이나 요 기간을 채웠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웠기 때문에 그 9개월만큼은 우리 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자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9개월치에 해당되는 이자는 2020년의 이자 수익으로 귀속이 돼야 돼요. 실제 돈은 안 들어왔지만. 그래서 여기 단기 중에 현금 흐름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데 단기에 그게 수익으로 그 수익이 단기에 귀속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바로 수익이 현금은 안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발생했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계정 과목을 미수 아직 받지 못한 거죠. 수익이 맞는데 단기의 수익이 맞는데 아직 현금 흐름은 받지 못한 미수한 이게 바로 미수 수익이다. 되셨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우리는 이 수익의 발생과 관련된 성격의 어떤 거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의 결산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계정 과목 차변에는 자산인데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니까 미수 수익은 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얼마? 9개월치에 대해서만. 왜?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과된 그 9개월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 받을 권리가 확정됐기 때문에 9만 원. 왜요? 1년치 이자가 12만 원이니까 한 달에 만 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뭐라고 하면 돼요? 수익. 단기에 그 수익이 귀속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자 수익. 그리고 얘는 손익계산서상의 수익으로 갑니다. 자, 9만 원. 요런 분계를 어디다 해주면 된다? 예, 12월 31일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 입력해 주시면 그게 바로 결산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했다고 해서 결산이 끝난 건 아니고요. 예, 수많은 주제들이 있으니까 아까 이제 보셨죠? 음, 이 정도의 주제 중에서 그 회사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분계를 다 해주면 그러면 결산이 완료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맛보기였으니까 우리 2교시로 넘어가야 되겠죠? 2교시에는 요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